이제 막 동이 터오른 새벽. 고흥 녹동항에서 출발한 배가 2시간여를 항해한 끝에 저 멀리 검도의 상징인 등대가 모습을 드러낸다. 다도의 맨 끝자락에 자리한 섬. 쪽빛 바다와 기암괴석이 한데 어우러져 빚어내는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곳. 그리고 근대사의 풍운을 온몸으로 마주했던 섬. 검은도로 떠나보자. 흔히 하나의 섬처럼 검은도라 부르지만 정확히는 3개의 섬을 통칭하는 이름인 검은도. 동도와 서도, 고도로 이루어진 검은도는 과거 삼도, 삼산도라 불리기도 했다. 세 섬에 둘러싸여 거대한 호수처럼 잔잔한 안쪽 바다. 때문에 태풍이 불면 피항처로 자주 이용될 만큼 예로부터 천혜의 항구로 여겨져 왔다. 밖에는 50m 이상의 깊이로서 그 경사면들이 굉장히 급할 뿐만 아니라 파랑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해시계가 많이 발달해 있고, 안은 경사도 굉장히 안만하고 깊이도 15m 이내로서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또 주위가 어장이 발달을 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조건 때문에 옛날부터 이곳은 어항으로서 파시가 형성이 되어서 상업항으로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죠. 여수와 제주 백길의 정중앙. 일본과도 가까운 검은도는 해상교통의 십자로와 같은 위치다. 신창동 유적을 포함한 수많은 선사 유물을 소장 전시하고 있는 국립광주박물관. 지난 1976년 검은도 장촌 해변에서 발견된 중국 한나라 때의 동전인 오수전이 눈길을 끈다. 당시 검은도에선 무려 980여 점의 오수전이 발견됐다. 이 오수전은 중국의 한나라 무제 때 처음 주조가 시작돼서요, 위진남북조, 수나라, 당나라에 이르기까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수전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대표적으로는 검은도라든지 마산의 성산패총이라든지 창원의 다오리 유적에서 확인이 됐는데, 특히 이제 이 검은도에서 출토된 오수전은 다른 곳에 비해서 그 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검은도 일대가 국제적 무역항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대로부터 한중일을 잇는 해상 네트워크의 요충지였던 검은도. 이후 근대에 들어서는 극동에 진출한 서구 열강이 이 조그마한 섬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검은도에 들어온 최초의 이항선은 1845년 에드워드 벨처 선장이 지휘한 영국의 사마랑호였다. 이들은 검도 해역을 측량해 해도를 작성하는 곳으로도 모자라 남의 땅에 제멋대로 포트 해밀턴이란 이름을 붙인다. 동인도 회사에서 건조한 배수량 500톤 규모의 범선 사마랑호는 영국의 식민지 확장의 천병이기도 했다. 아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1840년부터 42년 사이 1차 아편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편 전쟁 때 참전합니다, 이 군함이. 그러고 나서 기록을 보니까 1843년부터 46년 사이에 남중국해를 지나가지고 제주도 인근까지 이 지역 그 해양 바다 전체를 측량하는 활동을 2,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이 검은도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도에 정확하게 표기하고 본국에 보내는 보고서에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해군 제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독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포트 해밀턴 이렇게 명명을 해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영국 이외에 다른 서구 열강들도 검은도 해역에 출몰하기 시작했다. 1854년엔 러시아 함대가, 1867년엔 미국 함대가 검은도에 기항했다. 지난 2012년 여수에서 개최된 엑스포 범선 축제.
이때 가장 눈길을 끈 건 현존하는 범선 중 가장 크다는 러시아 해군 연습함 팔라다후였다. 공교롭게도 1854년 거문도에 기항한 러시아 범선의 이름 역시 팔라다였다. 발트해를 출발해 지구를 반바퀴 돌아 극동에 도착한 팔라다호. 당시 이 배에는 훗날 대문으로 이름을 날린 러시아의 소설가 이반 곤차로프가 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거문도 상륙 당시의 상황과 조선인의 외모, 인상 등을 세세하게 적었으며 이때의 항해 경험을 책으로 펴내기도 했다. 한편 1867년에 거문도를 찾은 미 전함 와추세트호의 로버트 슈펠트 함장은 거문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때 그 사람이 이 거문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영어로 칵핏 오브 이스트 에이시아. 칵핏이 이게 닭싸움 하는 곳이거든요. 투개장. 그러니까 이 투개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들이 이제 거기에 몰려들어 가지고 이게 각축을 벌릴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저 남중국해라든가 이쪽 우리 남해, 동해로 이어지는 그 해로의 아주 중요한 그런 요충지다. 이것을 뭐 아주 잘 파악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조선이 개항한 지 9년이 지난 1885년 4월 영국 군함 6척과 상선 2척이 거문도에 도착한다. 이들은 단순한 기항이 아닌 꽤 오랜 기간 섬에 주둔했는데 현재 거문초등학교 일대가 당시 영국군의 주둔지였다. 이 운동장화는 터가 세 군데로 나눠져 있었어요. 상단부에는 사관용 식당 및 주방, 또 창고가 있었고 중간부에는 해병본부, 매점, 이 하단부에는 해병대 포대, 그리고 이제 경보병 부대용 막사 2개소, 일본인 태탁부용 막사, 그리고 경비실 등이 있어가지고 영국군이 주둔할 당시 이 막사터입니다. 당시 영국은 거문도 점거 사실을 청과 일본에는 알렸지만 정작 주권국인 조선에는 알리지 않았다. 조선 조정은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청나라를 통해 영국군의 거문도 점령 사실을 알게 된다. 19세기 내내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한 영국. 당시 영국은 세계 인구와 영토의 4분의 1을 식민 지배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릴 정도였다. 그런데 거문도 사건이 일어날 당시 영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는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 것이었다. 19세기 중엽부터 영국은 러시아와 직접 군사적 대결을 벌이거나 러시아의 인접국을 식민지화하는 방식으로 러시아를 견제했다. 서유럽 나라에 비해서 사회 발전 정도가 낮았지만 그러나 러시아는 큰 나라 아닙니까? 거기다 인구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미 19세기에 항상 서양에서 러시아는 강대국의 일원이었죠. 이 영국은 애초에 해상 강국이거든요. 말하자면 해상 네트워크의 지배를 통해 가지고 세계의 어떤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전략을 뭐 근 2세기 동안 지속해 왔어요. 그래서 강대한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자꾸 그 해군항을 확보하려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위협한다, 이렇게 해서 강하게 맞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극동 지역에서 러시아가 해상 공세를 취할 때 거문도는 이를 1차적으로 저지하고 역공을 펼칠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라는 판단이었다. 실제 영국 일부에서는 거문도를 홍콩처럼 식민지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거문도를 무단 점령한 영국군은 장기 주둔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섬에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테니스장인 해밀턴 테니스장이다. 이 밖에도 거문도엔 근대 문물에 있어 한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게 많다. 당시 거문도 주민들에게 영국군은 포함을 앞세운 침략자인 동시에 절의 고도의 서양의 근대 문명을 소개한 두 얼굴의 존재였다. 처음에 여기를 들어올 때 위협 사격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었고
반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절 없었고, 약간의 그 보강 사업을 할 때 여기 사람들을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 정말 진귀한 이 물건들을 보고 더 호감을 갖죠. 통조림이나 석유나 이런 거는 볼 수 없는 신기한 물건들이었거든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문명하고 접하게 됐죠. 영국군의 주둔 기간은 총 22개월. 그 사이 거문도 주민들과는 나름대로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됐는데 섬을 거쳐간 수많은 외세 중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은 것이 영국군이었다고 한다. 거문도의 또 다른 근대 유산 1호인 해적 케이블 역시 영국이 거문도와 중국 상해 간의 통신선을 연결한 흔적으로 100년도 더 지난 후에 거문도 해안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1887년 2월 5일 영국군은 거문도에서 홀연히 철수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영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고비를 넘기면서 러시아가 청나라를 통해 조선의 영토를 점령하지 않겠다고 영국에 약속하면서 사태가 종결된 것이었다. 영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그 대신 이제 거문도에서 철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러시아와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잖아요. 일단 해밀턴 그 거문도를 점령해놓고 그리고 러시아와 협상을 한 거죠. 고도의 양지 바른 언덕에 자리한 아담한 서양식 묘지. 거문도 점령 당시 사고나 병으로 숨진 영국군 수병들이 지금도 고향에서 2억 마일이 떨어진 이곳에 잠들어 있다. 거문도 사건 전체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조선 왕조. 사건이 모두 종결된 뒤에야 조선 조정은 동도 유촌 마을에 수군 진영인 검은진을 설치했는데 갑오 개혁 이후에는 폐진되고 만다. 현재는 주춧돌만 남아있는 검은진.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다. 거문도는 쓰시마 섬과는 160km, 큐슈 본섬과도 약 24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을 만큼 일본과 가까웠다. 이 때문에 거문도 사건 당시 일본은 내부적으로 중대한 위기라며 크게 호들갑을 떨기도 했다. 1894년 12월 서울로 진격하던 전봉준의 동학농민군은 공주 우금치 국에서 일본군의 신식 무기에 괴멸되고 만다. 이후 농민군이 지금의 전남지방을 중심으로 항쟁을 재개하는 가운데 일본은 육상과 해상, 세계 방면으로 농민군 토벌에 나선다. 점점 동학군이 밀리다 보니까 이쪽 전라남도로 내려오고 그리고 순천을 거쳐서 마지막에 여수까지 밀려옵니다. 여수에 당시 수사했던 김철규가 이 동학군을 도저히 막아낼 수 없다고 판단해서 결국엔 일본에게 요청을 하고 일본군 함대가 이 여수에 들어옴으로써 마지막 전투가 아주 팽팽하게 전개됐는데 결국에는 여수가 불바다가 되는 거죠. 조선의 시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일본은 1894년 거문도 보로봉에 감시초소를 세웠다. 러일 전쟁 직전엔 거문도에 무선 전신소까지 설치했는데 쓰시마 해전 당시 발틱 함대의 발견 사실을 진해의 일본군 주력 함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보로봉을 지나면 나오는 낮은 갯바위 지대. 파도가 거센 날이면 바닷물이 넘어 들어온다고 해서 문어미 또는 목너머로 불리는 이곳을 지나면 동백나무와 상록수가 빽빽하게 우거진 숲길이 수월산까지 1.2km나 이어진다. 그리고 그 끝에 거문도 등대가 서 있다. 지난 2006년에 건립된 새 등대와 함께 나란히 서 있는 거문도 등대. 지난 1905년 4월 12일 처음으로 불을 밝힌 거문도 등대는
매일 15초마다 한 번씩 남해안의 백기를 밝혀왔다.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일제가 세운 거문도 등대는 가슴 아픈 우리 근대사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 밖에 일본이 만든 군사시설이 섬 곳곳에 남아있는데 불탄봉 정상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은 거문도에 12개의 터널과 지하 갱도 등을 만들어 요새화했다. 그런데 서구 열광들과 달리 일본의 경우 단순히 군사 전략적인 이유에서만 거문도를 탐낸 것은 아니었다. 어족이 풍부하고 그 어족들의 맛이 유난히 뛰어났기 때문에 이미 1443년 조선과 일본이 협약을 맺을 때 계약조라고 약조를 맺는데 그때 그 조항 중에 하나가 일본인들이 어세를 내고 세금을 내고 한국에 와서 고기잡이를 하는데 그곳이 바로 거문도 주변 해역입니다. 세종 때 대마도주는 대마도 사람들이 고초도란 섬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조선에 간청했고 세종은 어세를 내는 조건으로 이를 허락해 주는데 이때 언급되는 고초도가 지금의 거문도로 추정되고 있다. 즉 거문도 일대 해역은 일본인들이 수백여 년 동안 탐내오던 최고의 황금어정이었던 셈이다. 조선의 국권이 피탈되기 이전부터 일본인들은 거문도로 밀려들기 시작했다. 1907년 이후에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멸치잡이 정치망이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삼치라든지 이런 고기들, 갈치라는 고기들을 많이 잡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의 어선단이 이곳에 와서 고기잡이를 아주 적극적으로 했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은 조선 후기까지도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던 고도로 밀려들어와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한 거문도 이주 일본인의 후손이 쓴 책을 보면 일제강점기 당시 고도항 주변의 점포나 주택은 모두가 일본인 소유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거문도 고도에는 그 시절 일본인들이 뿌리내리고 살았던 흔적인 일본식 가옥이 곳곳에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전형적인 일본식 근대주택의 원형을 간직한 이 민박집은 1925년 어업무역상을 하던 한 일본인 여성이 지은 것으로 방마다 다다미가 깔려있는 내부는 90년 전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일본에서 공수해온 나무를 거문도 바닷물에 3년 동안 담가 집을 짓는 데 썼다고 한다. 마을 한쪽의 계단을 오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가장 전망 좋은 곳에 신사터도 남아있다. 건물은 없어지고 현재는 기단만 남은 상태인데 지우고픈 역사의 흔적을 주민들은 왜 남겨둔 것일까? 대리석 돌기둥이 2개가 있었는데 돌기둥 깨트려가지고 배들이 밧줄 묶는 기회선주로 사용했고 해방 직후에 주민들이 그 일제 반일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일제 잔존문들을 철거, 훼손했었습니다. 훼손했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 주민들 사이에 슬픈 역사도 기록되고 보존돼야 한다는 공론이 모아지면서 주변도 정비를 하고 또 세멘트로 만들어졌던 그 난관도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등 교육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거문도의 근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거문도가 낳은 대학자 귤은 김유다. 1854년 러시아의 팔라다후가 거문도에 기항했을 당시 김유는 주민 대표의 자격으로 함상에 올라 필담으로 대화를 나눴고 해상 기문이라 불린 그 내용은 훗날 그의 문집에 실리기도 했다. 러시아 함대에
신부가 하나 계셨는데 아쿰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신부하고 서로 통역을 하는데 그분들은 전부 한문을 알았습니다. 규른 선생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 주고받는 이야기가 바로 해상기문이죠. 그 내용은 개항을 해달라, 거문도를 열어달라라는 얘기죠. 이때 규른 선생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 내용의 것들이고요. 젊은 시절 과거길에 장성의 노사 기정진을 만나 그의 제자가 된 김유. 이후 과거를 포기하고 거문도에 들어와 글방을 연 김유는 평생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 전념한다. 그때 이제 세웠던 일종의 서당이 나경제라는 서당이 있습니다. 을사조약이 일어납니다. 이때 그 나경제의 제자였던 귤당 박규석 선생이 계셔요. 나경제가 아니라 나경제를 이어받아서 나경학교를 세웁니다. 이거는 섬 지방에서는 학교로서는 우리 호남 지방에서는 가장 먼저 세워진 것이고요. 우리 남도에서도 목포하고 송정리 다음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나경학교가 있던 자리에는 현재 검은초등학교 서도분교가 세워져 있다. 우리 지역의 근대 학교가 대도시인 광주와 목포에 이어 남해의 외딴 섬 거문도에 세 번째로 들어섰다는 사실은 거문도의 선조들이 근대 문명의 위력 앞에 수동적으로 굴복하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능동적으로 개척하려 한 앞선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대부터 국제해상교통의 중심에 위치했던 남해의 작은 섬 거문도.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어족자원을 지닌 다도의 보석 같은 섬이자 칠곡의 역사, 근대의 풍운을 여전히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문도는 남도의 소중한 보물이다.